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결말님이 이제 2차 상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밍밍한마님 또 상담하는군요. 일단 이 두 분 해드리고 한 분 더 해드릴게요. 도니도니님이 이제 상담을 해드릴 것 같아요. 3명.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간 좀 남으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요즘에 무료 연애 진단이 굉장히 많군요. 상담이 많아요. 엄청 밀렸네. 일단 행복한 결말님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상담 사내 연애 후 재회. 사내 연애 후 재회를 하셨나봐요. 행복한 결말이라는 분이 이제 올려주신 글이고요. 남자분이시고 31살의 기술 컨설턴팅, 여자분은 30살의 동일 직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4월 18일에 미르코님께서 1차 무료 상담을 해주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내 연애 후 헤어지게 됐는데, 당시 여자친구가 회계 업무로 엄청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사귀는 기간 동안 제가 기분 풀어주려고 무리하게 막 데이트하려고 하고 막 싸우게 돼서 에너지 소모 그리고 감정 소모를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가 붙들어 다시 사귀게 되었지만 제가 계속 저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요. 그 이후 미루코님의 강의 및 상담을 계속 보며 저 역시 가치가 큰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고 소개팅도 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소개팅이 있어서도 미루코님의 강의로 큰 도움이 되어서 여자는 제게 큰 호감을 보였지만 몇 번 만나보니 상대방이 말은 잘 통하지만 제 기준에 있어 맞지 않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제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죠? 연애하시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르지 않냐며 만나보자고 했고 저도 나와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생각으로 승낙을 했어요. 뭐 이제 여자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엄청 웃으세요. 흐흐흐흐 이렇게. 그러나 상대방은 평일 주말 일하고 쉬는 평일에는 제가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서로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나려면 한 밤 10시 반? 11시라 만나기가 어려워서 상대방을 알아갈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억지로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같아서 곧 헤어지는 게 낫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맞죠? 이게 서로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나 호감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해관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런 걸 깨우치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열심히 공부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으로 하려고요. 이게 맞습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서로 좋지 않은 거지.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실전으로 느낀 건 처음으로 엄청 좋아하지도 않아도 사귈 수 있구나 였어요. 미르코님의 강의와 영상들을 보면서 호감, 매력 어필, 신뢰, 딥레포 이런 가치 판단이 이해가 잘 됐었는데 이해가 덜 됐었는데 실전으로 배우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실전 경험을 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진짜 정말 잘 배우고 있고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진짜 서로 엄청 좋아해야만 서로 사귀는 걸로 생각했고,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더 저자세였었습니다. 이런 신뢰를 쌓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편하게 하자고 말을 하고 편하게 이게 무슨 얘기야? 질문.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편하게 하자고 말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미루코님의 조언대로 자꾸 피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고 했고, 전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아무 사이 아니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편하게 하겠지만 좋아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라고 했어요. 사실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없으면 더 편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더 편하게 돼야 되죠.
결국 목적은 편하기 힘들다라는 표현이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몇 마디 하다가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전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지금 사귀는 중입니다. 여자친구가 표를 내지 않으나 직접 보게 되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뒤로 전 소개팅한 여성과 몇 번 만나면서 전 여자친구에게는 편하게 대했죠. 그래도 전에는 엄청 단답형에 회사에서도 마주침을 피하더니 제가 편하게 한 뒤로는 이모티콘도 써가면서 상대방도 전보다는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여러분들 감정이라던가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리드를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게 사내 연애의 경우에는 이런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는지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연애 같은 경우에는 마주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이거나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될 만한 타이밍들이 없는데 이 사내 연애의 장단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장점은 내가 이런 걸 보여주면은 바로 상대방의 관계를 리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소개팅한 줄은 모르고 있고요. 물론 알게 해도 상관없어요. 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먼저 그 개인 카톡이 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는 곧 퇴사할 것 같아요. 회계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상사와 감정적인 트러블로 인해 나가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한 번이 아닌 스노우볼처럼 커진 일이라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인정 못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지켜보시고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미르코님께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상황 파악과 감정을 아는 것만 해도 이별한 후 많이 나아진 거라고. 전 지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감정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전 여자친구가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고 전 여자친구가 보여준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여성은 또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보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내 연애다 보니까 계속 전 여자친구를 보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나도 지금 일과 취미로 바쁜데 다른 사람을 새로 만나 에너지 소모, 감정 소모하는 것보다 전 여자친구와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뉜다고 해요. 분명 헤어질 때는 문제지만 서로 의지가 되는 부분이 컸는데 라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어느 쪽이 더 기회비용이 더 클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요, 행복한 결말님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멘트인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한 상황님이 지금 때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는 에너지 소비인 것 같고, 예전 사람을 만나면은 뭐 좀 이해관계가 있고 좀 편한 게 있고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 내가 지금 에너지 소모라고 느끼고 감정 소모라고 느낀다는 건 내가 현재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 이겁니다. 현재 행복한 결말님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여자에 대한 에너지를 쏟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여자를 그냥 이어 붙여서 만나고 싶은 거죠.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어느 쪽을 하든지 에너지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작업하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새로운 사람을 작업하든 예전 사람을 만나든 간에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쏟는 쪽으로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거나 좀 더 낫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더라도 에너지 소모는 똑같아요. 단 이런 건 있죠. 여러분들이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게 이제 작업이 잘 안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더 클 수는 있는데, 아마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경험을 쌓아보시면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중에는 아마 새로운 여자를 만나거나 지금 여자를 만나거나 똑같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거는 없어요.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 행복한 결말님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자를 만나지 말고 좀 쉬어라 라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여자를 만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제가 회가 먹고 싶어서 친한 친구에게 먹자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가까이 사는 전 여자친구에게 톡을 보냈는데 이전 단답형과는 다르게 자기가 어제 약속 때문에 속이 좋지 않아서 회는 좋아하지 않지만 못 먹을 것 같다. 회는 좋아하지만 못 먹을 것 같다. 아쉽다 등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냈는데 남자친구가 있지만 이제는 좀 편해진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그 행복한 결말님이 너무 집착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관계라는 건 편하게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편한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편해지는 거지. 본인이 불편하게 대하고 불편하게 대하면 당연히 불편해지는 거고. 이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많고 막 되게 기분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요. 예. 아니면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면 편해지는 거고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대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이, 두 사람의 감정이 어느 쪽이 더 큰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내가 더 편하게 대하는 쪽이 감정이 크면은 상대방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 하면서 항상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대한다면요, 뭐 관계가 개선될 리는 만무하겠죠. 예. 자, 세 번째 질문. 전 여자친구와의 재회에 대한 생각도 아직 있고 일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편하게 했어요. 퇴사에 대한 이야기가 넌지시 나왔을 때도 그냥 괜찮으세요? 툭 던지니까 카톡을 한 20개씩 보내더라고요. 이게 감정 해소를 시켜줘서 나쁜 건지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공적인 일도 일이고 저도 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거에 일일이 감정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평상시처럼 돌아와서 이제 감정 소모 시켜주는 것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굳이 전 여자친구여서가 아니라 그냥 직장 동료로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궁금한 건 사적이 아닌 공적인 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나눠볼 수 있는 건가요? 자,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사실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내가 카톡을 툭 던지니까 뭐 20개씩 보냈는데 이거 감정 해소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뭐 다가오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쓸 만한 포인트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상황을 주도하느냐 주도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막 카톡을 보내는 바람에 그걸 계속 자기는 듣고만 있는 거야. 가끔씩 여러분들 제외하실 때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얘기를 할 때 좀 중간에 끊고 짧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 얘기를 갖다 다 들어주고 있으면요 주도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철학이 있고 기준이 있다면 어느 정도 들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시간이라던가 뭔가 일이 있으면은 그 일 때문에라도 나 지금 지금은 좀 어렵고 나중에 언제 시간 되는데 그때 통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지. 이거는 뭐 일부러 주도권 싸움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잘라내고 다음번에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좋으니까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막 얘기하면 성공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도권에 휘말려가지고 걔가 하는 대로 쫓아다니고 있고 걔 비위를 맞춰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또 어머니 밥상처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갖다가 좀 단순하게 어머니 밥상이다 뭐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요 여러분들과 기준과 철학, 솔직함으로 상대방을 상대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정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줄만 알면 됩니다.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들 연애 초보분들은 철학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주도권이 빼앗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중간에 딱 끊은 다음에 나중에 연락하자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단순히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지만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기술적으로 가시고요. 자, 3차 상담 부탁드립니다. 무료연애 진단에 밍밍한 맛이요 라는 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밍밍한 맛님이시군요. 우리 캠프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자, 한번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 30살의 풀이 재회를 꿈꾸고 계시고요. 교제 기간은 8년을 만나셨어. 지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어지고 안 매달린 뒤 한 달 반 후 잘 지내 했는데 반응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저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매달리다가 프사까지 차단당했고요. 아, 이건 뭡니까? 저한테 배우면 뭐예요? 도대체 이건 캠프는 왜 갔다 왔습니까? 도대체. 응? 캠프를 왜 갔다 온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응? 매달리다가 푸사 차단까지 당했다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도대체 저랑 왜 캠프는 왜 갔다 온 거예요, 도대체? 정신개조가 아직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요. 아마 이때 전화랑 문자는 다 차단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재회는 무조건 된다고 하셨고 오래 걸리는 건 있어도 안 되는 게임은 없다고 하셔서 3개월 존버를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3개월 후 카톡을 탈퇴해서 차단을 풀고 잘 지내를 또 했는데 안일십 하더라고요. 아,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안일십을 하는 거죠. 몇 주 후에 카톡을 해보니까 일이 없어졌습니다. 카톡을 보니까 일이 없어졌대요. 읽은 건지 자동으로 일이 없어진 건지 별로 안 궁금하니까 생략이 됐고,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나고 어제 연락을 해봤는데 또 안일십 했습니다. 전화랑 문자를 해보니까 다 차단당해 있고요. 이제 헤어진 지 6개월, 마지막으로 매달린 지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연락이 받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이때 선생님이 찾아가 봐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밍밍한 마님은 빨라요. 4, 5개월이 아니고 5, 6개월 차에 내가 가라고 했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마지막 매달린지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매달리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에이, 밍밍한 마님이 계속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건 아무튼 좀 더 볼게요. 계속 이때 선생님 찾아가 봐도 좋다고 했는데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난감하다고 해요. 상대방 가족 4명이랑 같이 살고 있고 출퇴근 시간도 불안정합니다. 항상 출근 시간은 허겁지겁 맞춰서 나가다가 엄마 차 타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퇴근 시간은 새벽 1시쯤 귀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행을 한번 하셨나봐요. 예. 무작정 집 앞에서 기다리면 가족들 다 보는 건 당연하고 집 길목도 어찌나 좁은지 기다릴 만한 곳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집 앞 카페에 앉아있으니 나오라는 카톡도 못 보낼 것 같고요. 카톡을 읽어야 그래도 보낼 텐데 너무 어렵네요. 예.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수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모두 차단되고 안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5, 6개월 차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예,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예. 모두들 잘 지내시저는 되시는 것 같은데 찾아간 이유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있죠. 호랭이야님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구지? 아무튼 그거는 한번 보면 알고요.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고. 회원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문자, 전화 차단, 카톡은 안일십인 것으로 보아 차단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대가족 구성원이라 집 앞에서도 함부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고 출퇴근 시간에도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올 차단이라 근처 카페에서 나오라는 연락도 하지 못했고 설령 연락이 닿는다고 해도 이처럼 완강한 상태에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완강한 상태에서는 안 나오고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성급히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좀 더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밍밍엄마님이 저를 만나고 나서 지금 하시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좀 찾아가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응? 제가 좀 그런 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찾아가는 경우에는 첫 번째 얼굴만 보러 왔어 하고 그냥 온다. 두 번째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얘기를 나눈다.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얘기하면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는 상황에서는 뭐 찾아가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근처 지나가다가 한번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여태까지의 상황들이나 패턴들을 봤을 때는요, 여자분이 그렇게 경계심을 풀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연락도 너무 빨라. 응? 그리고 상대방이 읽고 씹어버렸다라는 거는 뭐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굳이 그런 상황에서 찾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찾아가가지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글쎄요, 좀 찾아가는 거는 좀 많이 기다려 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밍밍엄마님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빨리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을 수도 있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분석을 했을 때 한 달 반 있다가 좀 찾아가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좀 약간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찾아가는 경우 첫 번째 얼굴만 보러 왔어 하고 그냥 나온다. 두 번째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얘기를 나눈다. 첫 번째요. 예, 전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1번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만 보러 봤으니까 됐다. 나 이제 갈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 차단도 여전하고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무조건 연락이 오냐 안 오냐를 갖다 따지면요, 진짜 이건 멘탈이, 저한테 이제 메타프레임을 배우신 거는 정말 아무 공부가 안 되고요. 무조건 제외만 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료연애 진단이니까 좀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는 별로, 저는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추천해드리지도 않아요. 예? 이건 뭐 전에 헤어진 때랑 뭐가 달라.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 뿐이지. 응? 연락이 오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합니까? 응? 상대방이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지. 전에 베티님의 사연에서 보면요, 어떤 의사분을 갖다가 좋아하셨는데 그분을 작업하는데 1년 걸렸어요. 아무래도 경계심이 심한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안 되는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죠. 예. 근데 제가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는 어떤 의도에서 하라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3개월 정도 되면요, 제 카테고리아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찾아갔을 때 상대방이 반갑게 맞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쫓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얘가 나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정서적으로 안 좋았을 때는 반응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도 오늘도 뭐 제가 유료 상담을 해드린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연락은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락이 안 받는 경우는 거의 뭐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거의 없었고요. 예. 나중에라도 연락을 받습니다. 한 타임 정도, 한 달이나 한 달 정도는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더 여유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튼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상대방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갖다 추구하는데 뭐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한 5,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완전히 리프레시 되는 경우가 한 80%에서 90%예요. 안 되는 경우는 아주 상황이, 뭔가 개인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고서는 한 번도 안 받은 적은 없거든요. 예, 제가 얘기했지만 뭐 10%, 20%에 해당하는 사건이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대략적으로 연락을 갖다가 다 싹 해가지고 해보면은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얼굴 찾아가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쿠루쿠루님이 있어요. 여기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루쿠루님이라고 계신데, 쿠루쿠루님도 내가 찾아가서 만나라고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분이 일하는 쿠루쿠루님은 그 전 여자친구가 어떤 카페에서 일하는데 그냥 찾아가서 음료만 시켜가지고 왔거든요.
그러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뭐 사실은 어렵지만, 예. 뭐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된 거거든요. 쿠루쿠루님 같은 경우에. 예. 그죠. 2잔 사서 갔죠. 예. 아무튼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답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프레임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면 뭐 사실은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5, 6개월 차에는 뭐 아주 잘 됩니다. 연락도 되고 뭐 만나는 것도 되고요.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간다면요. 근데 이제 뭐 안 될 수도 있죠. 뭐 사실 제가 100%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8, 90%인데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돈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자, 7살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예. 7살 연하의 썸녀가 있었는데 5월 말까지 빨리 잊으라고 기다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3살 연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전 여친보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저의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이제는 제보단 그 사람이랑 한 번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에게 매달리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8년을 사귀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를 말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미해결된 감정이 너무나 크고요. 메모장에 수십 장을 적어도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놔도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편지에 할 말을 적고 우편으로 보내거나 집으로 찾아가거나 건네주고 싶은 마음, 직접 만나서 2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소름 끼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정말 나중에 살다가 인연이라면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의 이제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미해결된 감정이 크다면요. 그걸 무조건 억제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찾아가지 말고 우체통에 넣어놓지 그랬어요. 예. 그런 것도 방법이죠. 예, 찾아가지 말고 한번 우체통에 넣어놓는 것도 한번 방법이죠. 말을 적어가지고. 뭐 그런 방법도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면 해도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뭐 편지를 적을 때도 뭐 내가 미해결된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좋지, 뭐 그냥 이거 갖다가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하거나 다시 만나기를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탐닉이라는 악습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편지를 갖다가 써가지고 보내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해결된 감정이 남아있고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적어서 우편함에 넣으시는 거는 자유예요.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할 거면은 예, 그냥 원래는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게 훨씬 좋죠. 예, 훨씬 좋죠. 좀 기회가 돼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게 훨씬 좋죠. 추가로 한번 볼게요. 2주에 한 번 만나는 3살 연상 여자분도 번호도 따고 했는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자주 만나면 좋은데 2주에 한 번 만나니까 괜히 연락해서 밥 먹자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둘 중 한 명은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번에 모임에서 어떻게 연락하고 접근하는지 강의해 주신 것 같은데 몇 회인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 더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몇 번을 해줬는데 내가 접근법 강의는 너무 많이 해줬어요. 지금 이거 좀 전에 거 조금만 돌려보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스타터 강의를 갖다가 해주고 지금도 접근법 강의를 쭉 해주고 여자 심리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좀 봐봐요. 한 5강 6강 정도 앞에 보면 있지 않을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또 지금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또 해달라 그러면 되나?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이거 얼마 안 됐어. 응?
예, 적급한 가기는 해준 지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또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무리한 얘기입니다. 여자를 만날 때 내가 여자를 만나보라는 건 물론 경험을 쌓아보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거 직전에 상담해드렸던 우리 행복한 결말님도 결과를 갖다가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고 여유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말님도 이 재회가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결말님이. 밍밍한마님도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급한 마음과 여유가 없는 마음이 가지면요 재회가 안 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태도가 결과를 만듭니다. 밍밍한마님도 이게 여자만 막 주구장창 만나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제가 얘기했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잘 보셨으면 아마 이해할 거라고 믿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적 있으시면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고 있어. 화이팅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려면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차 있어야겠죠. 에너지가 차 있으면은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면 다 좋아져요 진짜. 응? 그러니까 밍밍한 만 게 없는 줄 알고 내가 엄청 혼냈어. 밍밍한 만님 안 들어온 줄 알고 내가 앞에 그 상담만 보고 엄청 혼냈잖아. 아 잘하고 있었네. 응. 좋아 그렇게 해야지. 안 들어오면 혼낼 거야 이제. 없는 줄 알고. 없으면 제가 엄청 혼내죠. 좋아 아주. 자 다음 꼭 필참하십시오. 예, 안 들어오면 되게 혼날 겁니다. 예. 자 다음 상담은 볼까요? 다음 상담은 도니님이네. 자 읽어볼게요. 심리를 알고 싶어요. 도니님. 여자분이시고 30살의 학생이래요. 오. 남자는 29살의 회사원. 도니님은 여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기간은 4년 연애하고 4년을 동거했어요. 오. 결혼 전제로 부모님들 허락하에 그렇게 했답니다.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친구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했고요. 남자 성격은 여성스럽고 감성적이고 성질도 많이 더러워요. 자격지심도 있고요. 남한테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 왜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소소하게 잘 챙겨주고 저 만나기 전에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고요. 책임감도 없고요. 저를 만나고 책임지고 싶다고 느끼며 결혼하자고 했고 책임질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의지를 했다고 해요. 옷부터 양말, 머리 스타일, 신발, 속옷까지 챙겨달라고 하고요. 내가 해주면 뭐든지 다 오케이 해주고 완전 새로운 엄마를 찾은 것 같아요. 질투도 많이 했었고 옆에 계속 붙어 있기를 원하고요. 축구하는 걸 즐기고 대인관계는 되게 안 좋대요. 안 좋은 편이고 얕은 편이고 누구한테도 친절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자 남자 같은 성격이고 화나면 독불장군에 내 맘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미성숙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게 되죠.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관리자에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하는 착한 남자 신드롬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약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어린애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 이제 연애를 잘 못하시는 거죠. 그 대신 남자가 일함과 동시에 일 외적인 부분은 뭐든 내가 알아서 하고 살림이나 각자 집안 경조사 설날, 생일, 추석 등 남자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요. 예, 우리 생활에 있어서 결정권 또한 나한테 있었음. 그렇죠. 남자는 완전히 의존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열심히 돈만 벌어올 테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선 여자가 이제 선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 화풀이도 내가 다 받아주고 풀어주고 막 그랬대요. 와, 진짜 이건 뭐 이런 연애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4년간 그리고 동거를 했고요. 사업상 금전적 지원도 해주고요. 금전적으로도 많이 싸웠대요. 남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고 돈돈거리는 이 여자친구가 싫다. 너무 성격이 세다고 화낼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고요. 일하기 전에는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남자가 원한 거잖아요. 남자가 자기 관리해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 관리를 금전적으로도 관리해주고 돈돈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는 그 돈돈거리는 게 싫대? 야, 이건 무슨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남자의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는 못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남자들이 이렇게 애처럼 굴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게 뭐 근데 이율배반적이지.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야. 이 사람 자체적인 문제라고 보시죠. 예, 보면 되죠. 뭐 너무 성격이 세다. 당연히 성격이 세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의존하는 단계고 이제 여자분이 선장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성격이 셀 수밖에 없지. 뭐 화낼 때는 심장이 벌렁거린대. 아유,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남자가. 여자가 뭐라고 한다고 심장 벌렁거린다고 한다는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겠죠. 좋게 넘어갑시다. 나를 온전히 책임지고 싶어 일도 하고 돈도 벌어다 준다고 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헌신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체 대표의 자살로 더욱더 싸움이 고조되고 헤어졌대요. 헤어짐을 요구하고 잡을 줄 알았지만 알겠다고 하고선 집을 나가버렸대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헤어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상황을 갖다가 회피하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사람들은 회피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동물은 무조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당연히 그 상황을 갖다 회피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회피형이라고. 회피형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황을 갖다 개선시키려는 행동이겠죠. 예. 아닙니다, 회피형. 자, 그 몇 차례 잡아보지만 부담이 느껴진다고 했고요. 사업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을 다 포기하고 뭐 그랬답니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 다니는 부분은 끝까지 해주고 싶다고 했고요. 그 후 몇 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뭐 긴가민가한 행동 또한 여자 있는 거 끝까지 거짓말하고 그냥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만 하고 헤어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다시 들어와서 지내고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중심을 못 잡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 중심도 모르고 지 감정도 모르고 그냥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여자친구분인 지금 이 여자친구가 컨트롤하고 있는 선장 역할인데, 선장 역할을 못하면은 이 관계는 계속 빠그라지는 거죠. 가족 행사 등은 헤어짐 후에도 같이 다니며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긴가민가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순해지기는 했는데 성격은 절대 안 고쳐진다, 뭐 단정지음,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다고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날 멀리한 적이 없음,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가족들에게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헤어진 사이라고 하고요. 내가 헤어진 네 맘까지 챙기려고 하며 혼자 지내고 일하면서 생긴 것들 소소하게 다 말하고 자기 팀장이고 애들 거느린다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함. 예,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이분이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어서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분이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했고요. 음습체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번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무튼 알고 보니까 일하면서 알게 된 21살짜리 여자가 좋다고 하였고 쫓아다니다가 헤어짐을 알고 저를 정리하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여자가 나 만나고 다음날 데이트 사진을 SNS에서 올려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걸 알고 있어도 헤어진 게 내 잘못이라
뭐 내 잘못이라고만 하고 나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살아가는 게 막막하지만 내 잘못이라고 화내길래 내가 더 화내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 내 잘못이라고 하냐, 네 잘못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내 잘못 네 잘못 따지면은 뭐 어린애들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잘잘못 따진다고 해서 뭐 관계가 개선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잘잘못 따진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개선이 안 돼요? 이런 행동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잘못 따져가지고 행동 개선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시어머님이 남자를 많이 혼내고 싸우고 만나지 마라며 자극하지만 이 남자가 그 여자 그냥 만나는 거라며 아니라고 부정하며 여자 문제는 뭐라고 쓴 거예요? 용수불가. 아무튼 이상한 얘기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 가지고요. 대충 읽을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글을 좀 잘 써주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띄어쓰기도 안 하고 하면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글을 좀 간추려서 잘 써주십시오. 이 남자 생각이 너무 궁금하대요. 뭔 생각으로 저러고 다니는지 내가 열받으면 앞뒤 안 가릴 거야 하면서 자꾸 자극하고요. 내가 무섭다고 하면서 또 자극하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 자극하고요. 내가 내 눈에 띄면 이렇게 내 눈에 띄면 잘못한다. 뒤진대요. 이렇게 써요. 왜? 뒤진다고 차단박으라고 해서 박았는데 아주 3주 뒤 다시 풀어서 떡하니 친구 추천이 떠 있었고요. 진짜 나랑 끝내보자고 할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 이 사람 머릿속이 너무 궁금하다고요. 이 사람을 궁금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왜 그런지 아까 전에도 좀 차근차근히 심리를 이야기해 드렸지만요. 이 친구는 되게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아이고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관심을 끌어내고 인정받는 거에서 인생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분이 하는 자극하는 행동은요, 다 본인의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이고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자극을 받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본인이 반응이 끌어져 내오니까 이런 학습을 하고 계속 앞으로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행동이 그냥 반응을 끌어내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기준만 잘 세우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에 대한 먹이만 주지 않으면요, 충분히 이 친구를 갖다 조련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글을 쓰신 도니도니님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뿐입니다. 똑같이 어린 사람이죠. 그냥 단순히 좋아해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되신 것 같고요. 이거 좀 읽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예. 다음 거 하나만 딱 해보고, 다음 거 딱 하나만 더 상담을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강의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언 부탁드려요. 마마우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여자분이시고 27살의 풀이.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기간은 8개월이고요. 알고 지낸 기간은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별을 극복하고 싶으시다고요. 구남친이 연상돼서 더 못 읽는 것 같아 일주일 정도 미루크쌤 강의를 안 들었는데 제가 방금 올린 상담에 대한 답을 딱 엊그제 강의에서 해주셨네요. 그래서 내용 수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 판단했고 극복하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관리, 명상, 자존감 강의, 복습도 복습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제 문제점이 뭐였는지, 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성과 내면의 충돌로 인한 에너지 고갈 때문인지 감정 컨트롤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길 잘했어, 만나는 동안 끔찍했어 라고 생각했다가도 그래도 재미있었는데 다시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 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했어요. 헤어진 지는 6개월, 마지막 연락은 4개월 반 정도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도 자꾸 생각나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왜 안 괜찮아지는 거지? 라고 조급해하고 갈등만 하고 있어서 자꾸 우울감이 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강의 내용대로라면 내면 세계의 가치 판단을 인정하고 욕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안 만나야지 라고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인정하고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해야 하는 건가요? 즉 연락하고 싶으면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세운 기준은요 그냥 이성적인 기준에 불과하고요 내면적인 가치 판단과 욕구는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본인이 세운 기준과 안 맞더라도 이 욕구 판단에 대한 인정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이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욕구를 받아들이셔야죠. 이거는 기준과는 상관이 없죠. 왜? 기준은 내 이성적으로 세운 기준이지 내면적으로 세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걸 갖다가 억제하지 말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인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표현하시는 것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즉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밍밍한마님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실 때는 정말 원해서 하셔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하셔야지 그거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억지로 뭐 기준에 안 맞는 건데 왜 이걸 내가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하고 싶을 때는 하셔야 돼요.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싶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알아야겠죠. 아마도 이 여자분 누구지? 마마오님은 6개월 동안 명상만 했지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갖다 직접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가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도 가지셔야겠죠. 특히 남자들이 말이죠. 그런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현재의 상황이 개선이 되었는지 현재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놓고 연락하셔도 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배고픈 상황을 만들면 당연히 배고픈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 당연하죠. 연락하고 싶은 것도 당연한 겁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은 한 번 정도는 일반식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무조건 나의 욕구를 갖다가 억압하기보다는 욕구를 해소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연락하고 싶고 뭐 표현하고 싶으면요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미르쿠쌤이 예전에 해주셨던 강의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정상이다 라고 자신의 내면을 인정해 주라고 하신 뒤로 그걸 인지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 만나서도 그 사람 생각은 나지, 연락 한번 왔으면 좋겠다 싶지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드는 생각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상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생각나지, 물론 그런 것도 좋기는 해요. 단편적으로는 생각나지, 뭐 연락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는 거죠. 아,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배고프지, 내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배고픈데 배고프다 이렇게 배고픈 생각이 나니까 배고픈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만 하는 거예요. 좀 더 상황적인 인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배고프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좋긴 하겠지만, 내가 현재 배고픈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고픈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현재 내 주변에서 뭐 사람이 만날 수 없고 지금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죠? 좋겠죠? 예. 제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고, 제 내면이나 타인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라고 하셔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사람과의 연애에는 행복한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꾹꾹 참고 지냈거든요. 이거는 내 이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면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상황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개선시켜야지
뭐 내가 이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연락을 꾹꾹 참는 거는요, 그냥 기준을 세우고 이성적인 기준에 맞게 행동하려고 나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면을 억제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행동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딱 정답이에요. 기준을 갖다가 세우고 그 기준을 안 맞는다고 내면을 억제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행동하는지, 하는 게 맞게 행동하는지를 갖다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또 반대 상황으로 술 오락을 즐기기보단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 이해력과 포용력이 있는 사람, 집안 스펙,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 등등 기준에 부합하는 소개팅남이 나타나서 몇 번째 만나는 중인데, 남자가 연애가 미숙한 건지 데이트 리드를 잘 못하는 편이라 잘 마음에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연락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꾸준히 오니까 당연히 그 사람 가치는 낮게 판단되었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내면에서 낮게 판단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이성의 힘으로 꿋꿋이 만나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면의 판단이 낮게 만나면 안 만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죠. 얘는 썩은 고기야. 근데 썩은 고기도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썩은 고기라고 확실히 인정을 하시고요. 내가 불쾌하지만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굉장히 불쾌하고 얘는 가치가 낮지만 뭐 만나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불쾌하지만 나는 좋아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불쾌하고 짜증나고 얘 같이 떨어지고 시간 낭비인 거 아는데 만나볼까 하면서 내 내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 내 내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아니면 내면의 판단이 충실하게 행동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인정한다라는 거는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만 내가 이성으로 억제하려고 판단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얘는 썩은 고기가 맞아요. 썩은 고기 맞는데 뭐 기분이 굉장히 더럽고 안 좋고 뭐 가치가 낮고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나갈까 말까 결정을 하는 거죠. 안 나가셔도 돼요. 굳이 이거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안 나가시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안 만나셔도 돼요. 문제가 될 건 없죠. 예.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매달리는 사람을 대우해주면 돼요. 매달리는 사람인 것처럼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해주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상황이 맞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 쫓아다니죠? 그런 행동을 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요. 이 남자분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럴 만한 대우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헌신하고 우리의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면적인 판단 맞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잘 인지한 다음에 행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마마오님은 이걸 인지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행동해요. 인지를 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자꾸 억제하려는 행동을 해요. 이걸 억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선택은 있을 수 있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도 있고 1,000원짜리 물건도 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꼭 10,000원짜리 물건만 사라는 법이 있어요? 내가 지갑에 돈이 없으면 10,000원짜리 물건을 못 살 수 있는 거죠. 5,000원짜리만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1,000원짜리를 몇 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내면적인 판단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면 판단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10,000원짜리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상황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마오님은 약간 표면적으로만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갈등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 물건이 땡긴다라고 생기면 땡긴다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물건 앞에서 땡기네, 10,000원짜리를 사고 싶다라고 외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행동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10,000원짜리 그러고서는 자기가 인지만 하고서는 사고 싶다 그러고서 근데 내 기준 세워야지. 근데 기준에 따르면은 난 5,000원밖에 없으니까 10,000원짜리 못 사네. 아쉽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상황이 개선이 안 돼. 상황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감정만 인지를 해요. 자꾸 표면적으로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응? 자, 전에 유료 상담할 때 마음이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기 전에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성과 내면의 판단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이렇게 지금 오늘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왠지 혼날 것 같은 질문이지만, 미르코님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는데, 전 남친의 행동이나 말을 생각해보면 나르시스트 같아요.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전리품처럼 챙긴다는 개념으로 사람을 만난다는데, 전 남친의 행동이나 말을 생각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말로는 못생겼다, 흙수저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을 많이 했는데, 브랜드 제품이랑 외제차를 치장하는 거 보면 자기 과시도 심한 것 같고요. 이게 나르시즘이 아니잖아요. 이건 자존감이 그냥 낮은 거잖아요. 자기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를 브랜드 제품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외제차나 여러 가지 과시를 하기 위한 행동을 안 하겠죠. 이거는 그냥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예. 미르코님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상담하시는 분 중에는요, 소시오패스도 없었고, 나르시즘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나르시즘하고 관계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진짜 이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시오패스 없었고요. 한 번도 없었고요. 이거는 지금 마마우님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해석이 잘못됐어. 자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런 사람과 만나거나 헤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알려드렸죠? 예, 제가 알려드린 것 같고요. 이걸 표면적인 감정을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적인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감정 갖다가 인지하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상황적인 인지도 필요해요. 그냥 감정이 든다고 내가 10,000원짜리 앞에서 갖고 싶다라고만 외치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죠? 아쉽네. 5,000원 있고 아쉽네. 저거 갖고 싶네. 지금 똑같은 행동하는 거죠. 지금 마마우님이 하시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연락 못하니까 연락하고 싶네. 하고 싶어. 연락하고 싶어.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건 뭐 인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상황적인 인지지. 내가 상황적으로 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내가 제3자의 시각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응? 그게 안 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건 너무 상황적인 인지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응? 상황적인 인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 셰일 혁명.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나요? 셰일 혁명이라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좀 약간 뭔지 모르시니까, 셰일 혁명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요, 사실 요즘에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잘 알 수가 없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제 강의를 하니까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 셰일 혁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도 한번 봤을 거예요. 셰일이라는 그런 돌이 있어요. 돌. 셰일 이게 진흙이 쌓여서 굳어진 암석인데요. 이거 갖다가 뭐 혈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셰일가스 또는 셰일 오일은 이 셰일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나 석유를 말하고요. 이를 그냥 셰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석유라는 거는요, 주라기 시절에 이제 생겼던 뭐 플랑크톤이나 조류 등의 이제 시체들이 쌓여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압력과 열이 강해져서 만들어진 기름입니다. 제가 먼저 이것 좀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이게 셰일가스를 갖다가 이제 파는, 시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제가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자, 전통적인 석유를 채굴하는 방식과 셰일 오일은 어떻게 다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통적인 석유는 쉽게 말해서 지하 어딘가에 고여있는 이런 기름을 말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가 이렇게 고여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기름으로 이제 그냥 기름이 딱 있는 거죠, 이 층에.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그냥 시추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전통적인 시추 방식이고, 셰일 오일은 말 그대로 암석 내부에 있는 이제 이 셰일층에 갇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기름을 뽑아내는 일이죠. 전통적인 석유 방식은 이렇게 위에 보이는 것처럼 고여 있기 때문에 시추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게 딱 땅 아래로 수직 시추기를 넣은 다음에 고여있는 석유를 갖다 그냥 뽑아 올리기만 하면 되죠. 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름이 고여있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되죠. 이걸 갖다가 일명 산유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전통적인 석유 생산 방식으로만 가능한 건데, 반면에 이런 셰일 같은 거는 상당히 많아요. 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또 그래프도 보여드릴 텐데, 셰일은 근데 이 암석들 사이사이에 석유가 섞여 있어 가지고 시추하기가 원래는 불가능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술이 안 좋으니까 원유에서만 이렇게 뽑아 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이 암석 셰일층을 부시고 들어가서 이 셰일층에 있는 것들을 석유를 빼내는 거죠. 즉 암석의 균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석유를 빼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추하는 방식이 아니라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이게 수직으로만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수평적으로도 또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가야 돼. 이게 수평으로 돌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아주 어려운 기술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추 방법입니다.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파이프를 지하에 쫙 간 다음에 강력한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암석층을 갖다 균열을 발생하고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갖다가 채굴하는 방식이 이 셰일층 시추죠. 이 방법이. 전통적인 석유 생산에 대비해서 셰일가스 및 이 셰일 오일 추출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셰일가스 및 셰일 오일은 주로 미국에 국한되어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뭐 셰일 혁명이 일어났다, 미국에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미국은 산유국이긴 하지만 자기네 땅에서 나오는 그 기름들도 모자라 가지고 뭐 중동에서 수입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좀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수출을 하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까지는 수입을 더 많이 했죠. 근데 2016년도 지나고 2017년도 지나고 나서는 2018년도부터는 수출이 더 많습니다. 예. 원래 그 예전에 그 미국은 수출 제한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유가 모자르기 때문에 타국에다가 수출을 하지 않는 수출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40년 만에 깨지고요. 그게 오바마 정권 때 깨졌습니다. 2015년 정도에. 그때 깨지고 나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고요. 현재는 사우디보다 더 많은 양의 기름을 팔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셰일이라는 그 돌멩이는요, 세상에 많아요. 셰일층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백악기 때
뭐 플랑크톤하고 뭐 이런 조류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석유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북미 대륙에만 이 플랑크톤하고 조류가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플랑크톤하고 조류는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셰일가스와 오일이 미국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보도되고 이거 뭐 셰일 혁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자, 일단 세계 셰일가스 매장국가 추정량을 갖다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셰일가스 특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제일 많아요. 저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지만 이 셰일가스만 캐면은 이제 기름 걱정은 없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미국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네. 중국이 제일 많아요, 이게. 근데 왜 중국에서는 셰일가스를 채굴 하지 않을까? 왜 미국에서만 채굴을 할까? 이상하죠. 이제 현재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셰일가스 매장량은 미국보다 이제 중국이 한 1.5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추정 매장량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큰일 났던 쓰촨성이라는 그 지역에는요 엄청나게 막대한 셰일가스나 셰일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제가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이거죠. 예, 이게 쓰촨성인데 여기가 쓰촨성이에요. 중간에 보이는 쓰촨 분지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많은 거야. 여기가. 예.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빠르게 습득할 것으로 보여요. 뭐 중국이 원래 카피하는 거는 되게 1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 정도야. 그리고 중국도 상당히 이제 기술이 발전한 국가라서요. 여러분들이 뭐 중국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없으시겠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고요. 예, 이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미국의 경우에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 왜 중국은 개발이 안 되고 왜 미국에서만 이렇게 셰일가스가 나와서 팔아 제끼고 있느냐? 이런 것들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개발 방식에 좀 차이가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 오일을 개발을 하는데 민간에게 다 맡겨요. 민간 사업자들에게 다 개발을 허락해줘가지고 지주들하고 뭐 국가하고 수익을 다 배분하는 공유하는 구조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그 민간 사업자들도 막 뭐 옛날 골드러시처럼 계속 그 셰일 오일을 팔기 위해서 난 너도 나도 없이 막 이렇게 채굴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광풍이 불고 막 경쟁을 해서 이미 경쟁이 다 끝나고 지금 남아있는 그 사업체들은요,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강자들만 살아남아 있어요. 미국 자체는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자체가 국가의 소유고요. 지하 자원 역시 개발을 하면 국가에게 귀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하려면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 이걸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국영화 정책으로 국영 석유 회사들이 이제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처럼 경쟁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조금 셰일가스 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이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국영 석유 기업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셰일층이 이 중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채굴이 실패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00년도 초반부터 민간 기업끼리 막 경쟁을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도 하고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막 비용 절감을 계속 해왔거든요. 현재 그래서 한 드럼통당 한 40불대 초반까지 개발 비용이 낮아져 있어요. 채굴 비용이 낮아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을 갖다 따라잡기에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기술력은 되지만 이런 비용 절감을 하는 거는 기술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지금 기술 개발을 투자하고 채굴을 해봐야 생산성이 떨어지고 직접 채굴하는 것보다는 미국에게 수입하는 게 더 경제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기름이라는 게 되게 에너지랑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따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는 인프라 부족이죠. 일단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송유관과 도로 같은 게 운송망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미국의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지역들은요,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의 위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륙 쪽에 있고요, 또 분지구, 그래가지고 뭐 파이프라인 연결하고 이러는데 또 돈이 막대한 자금이 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채산성은 또 떨어지겠죠. 또 비용은 올라가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유가 같은 거는 이제 미국에서 조정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치킨 게임 해버리면은 또 망해버리고, 그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가장 이것 말고도 더 큰 문제점은 이제 물이 부족한 거죠. 지금 쓰촨 분지나 지금 타린 분지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는 원래부터가 이제 중국에서 셰일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계절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인구와 가축들조차도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암석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석유나 가스를 추출해야 되는데 물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수자원이 부족하면 이것부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물을 갖다 또 땡겨 왔다가 또 이거 갖다가 또 옮겨가지고 또 가스를 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이미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예. 그래서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자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미국산 원유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꼬리를 내리기도 했고요. 자,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은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 국가에선 제일 중요한 거는 낮은 단가로 싸게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낮은 단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 생산. 그죠? 전기값이 싸야 돼, 전기가. 여러분들 제조업의 필수가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전기료가 싸야 되는데, 이 원료가 되는 기름하고 천연가스에 뭐 관세를 붙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관세를 붙이게 되면 전기값이 오를 거고, 안 그래도 경쟁력이 안 좋은데 요즘에 중국이 산업이 발전돼가지고 그렇게 값싼 제품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 제품들을 갖다가 가격 상승하는 효과밖에 안 나타날 거고, 안 그래도 미국한테 관세 먹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안 그래도 떨어져 있었는데 전기값 오르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자국의 이제 제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자리가 계속 미국 제조업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이런 그래프인데, 이런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제조업을 발전시키려면요, 기름값을 너무 높게 올릴 수만은 없어요. 아무리 비싸게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부터 인간이 일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일하는 게 더 많아질 거고요. 제조업 입장에서는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너무 올리게 되면, 예전에 제가 플라자 합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오일 쇼크 같은 게 오면은 미국 물가도 비용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기름값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 셰일가스 생산 단가인 한 40대 초반,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가스를 갖다가 생산하는 단가가 한 40대 초반이에요. 셰일 오일이. 예. 40대 초반에서 아마 80불 사이, 80달러 사이,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한 드럼통당.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약간 더 떨어지거나 뭐 약간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를 꺾고 천연가스와 석유의 최대 수출국이 되려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좀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투자 포인트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러시아처럼 PNG 방식이 아니라 배로 수출을 해야 돼요. PNG와 LNG가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LNG는 석유 천연가스인 건 아시죠? PNG는 뭔지 아세요? PNG도 똑같아요. 이게 공급 방식에
따라서 PNG라고 부르기도 하고 LNG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PNG는 뭐냐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바로 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공급을 받거든요. 러시아를 통해서. 그걸 갖다 PNG 방식이라고 합니다. 훨씬 싸겠죠. 이거는 그냥 파이프라인만 한번 연결해 놓으면 그걸 계속 이용해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니까. 근데 그걸 건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한번 연결해 놓으면 계속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한테 계속 천연가스를 수입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말 안 들으면 야 너네들 천연가스 밸브 잠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야 너네들 말 안 들으면은 밸브 잠근다? 그러면은 가스 안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에너지가 국가 안보의 연결성이 굉장히 크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유럽도 러시아를 통해서만 수입을 받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렇게 다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태양광 발전이 좋다, 풍력 발전이 좋다, 친환경적이다, 막 이런 얘기 하시죠? 사실 그런 거랑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이 에너지 자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갖다가 남들에게 의존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가 야 가스밸브 잠근다 그러면은 걔네 나라는 망하는 거니까,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은 에너지 자립국이 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누구 눈치 보지 않지. 러시아 눈치 보거나 미국 눈치 안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에너지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전에 마셜 플랜 얘기했지만 당연히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당연히 미국 천연가스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 수입하고요. 예, 거기에서도 셰일가스 나지만 채굴 안 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하고 물이 안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그거랑도 별로 관계가 없이 미국이 싫어하면 안 해요, 그냥.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천연가스 수입해 하면은 우리나라 수입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LPG 차량 원래 장애인들만 타고 다니는 건데 지금은 허용이 되어 있죠. 바로 패스트 트랙을 바로 통과시키잖아.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안건 나오자마자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미국말 듣는 거죠. 예. 정치인들은 그 정도는 알 겁니다. 예. 미국말 듣는 거죠. LNG 수입한다고 하니까. 예. 우리나라 미국의 천연가스, 셰일가스 최대 수입국이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미국의 속국들을 다 수입하는 겁니다. 미국이 사라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우리 원전 없애 그럼 원전 없애. 대만도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원전이 문제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원전 없애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일본만 없어요. 다른 나라들 미국도 원전 많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미국이나 중국 이런 러시아 이런 데는 원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에너지 자립국이랑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에너지가 좀 국가 안보랑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아무튼 이제 미국은 이제 러시아처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LNG 천연가스를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팔아야 된다? 무조건 배로 실어서 날라야 돼요. 이 미국은 배로 실어서 날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배들이 얼마나 LNG급 LNG 선박들이 얼마나 많아질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배 만드는 회사 이런 것도 좋겠죠.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우리나라 배 만드는 회사가, 근데 LNG 선박을 만드는 회사가 세상에 많기는 한데 그게 좀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일반 중국이나 이제 그런 데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LNG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기화돼서 날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화되기 전에 그걸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빨리 팔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게 배로 운반을 하면서도 그게 자꾸 기화돼서 날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화되는 것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거 기화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엔진 터빈도 돌리고 그렇습니다. LNG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력도 있는 회사에게 맡겨야겠죠. 전에 한번 중국 선박한테 맡겼다가 난리 난 적도 한번 있었고, 중국 회사한테 맡겼다가 배가 크게 잘못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고,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미 미국이 다 손을 써놨습니다. 파나마 운하에서도 새로 이걸 위해서 운하를 새로 팠어요. 예. 파나마 운하 2 이거 팠습니다. 그래서 배를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유저선을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파나막스급, 뭐 스웨즈막스급 이렇게 있는데 파나막스급이 뭐냐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를 갖다가 파나막스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갖다가 파나마 맥스라고 해서 파나막스라고 하는 거죠. 참고 삼아서 좀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 포스트 파나막스급이라는 게 새로 생길 정도로 이제 LNG 선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거.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거 얘기해 드렸습니다. 배 만드는 거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예. 저는 조선업도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예, 방송 잘 보셨죠? 오늘 벌써 11시가 다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에너지를 수입할 데가 없어요. 무조건 미국한테 다 사야 되고요. 러시아가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준다고 했는데, 뭐,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예. 미국이 미쳤다고 해서 우리나라랑 북한을 통일시켜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꼴을 보겠습니까? 절대. 통일이 돼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지 못하게 하겠죠.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그 꼴을 보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기는 싫을 겁니다. 예. 천연가스 다 팔아먹은 다음에 통일시켜주지 않을까? 예. 재밌었어요? 가스차 새로 살 수 있어요. 예. 그 법안 통과됐습니다. 예. 줄리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빠이빠이.